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은 한국의 새로운 견적서를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AI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것인가? 세계사의 빅딜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례를 짚어보면서 한미 간의 넥스트 한미 FTA의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빅딜이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1803년도에 바로 루지애나 주를 프랑스로부터 나폴레옹과의 빅딜을 통해 가지고 사들인 것입니다. 이 루지애나 주는 미국의 15개 주를 편입하면서 미국의 땅을 2배로 높인 것이죠. 이런 큰 결정이 미국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 대사를 했던 경험이 컸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영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곳 미국의 땅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건데요. 바로 뭐냐면 미시시피 강이 있어야 이게 물류 문제를 해결하니까 미시시피 강과 뉴올리언스 이런 항구를 확보해야만 미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한테 오파를 하죠. 우리가 뉴올리언스 이 항구하고 미시시피 일부를 사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전격적으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사가져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일부만 사드리려고 했는데 나폴레옹은 전부 다 팔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나폴레옹의 구상은 전쟁에 돈이 부족한 것도 있고 미국이 이 루지아나를 사들여가면 부강해질 거고 부강해지게 되면 미국과 영국은 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프랑스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1,5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1,500만 달러에 이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땅을 사들이기에는 미 헌법에는 영토 추가를 편입할 수 있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법률적인 논쟁을 하더라도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들이게 됩니다. 이 결정은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가는데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이때 이 서부를 사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총잡이 시대도 있고 콜로라도에 있는 금광을 찾아 떠나는 수많은 서부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한 것이죠. 한 캘리포니아만 독립을 해도 세계 5위 국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정, 영토 확정이라는 큰 결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영토를 넓혔다면 지금 디지털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 영토를 늘리는 전략은 없을까? 디지털 경제 영토 머리에 꼭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석탄 철강 공동체는 유럽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과 전쟁을 한 그 참혹함에 딛고 프랑스의 슈만 외교부 장관과 장 모네라는 국가경제기획가이죠. 이 둘이 구상을 만들어서 석탄 철강 공동체를 통해서 유럽이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고 전쟁도 막자라는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은요. 프랑스 당시에 내각의 다른 장관들도 모르게 은밀히 추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한테 프랑스가 엄청 2차 세계대전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 장모네라는 경제기획가이자 전략가와 슈만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역사적인 결단을 합니다. 석탄 철강 공동체, 근데 왜 그게 전쟁을 막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독일과 프랑스 한쪽에서는 석탄이 나고 한쪽에서는 철광석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라는 게 에너지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재련을 해서 철강을 만들어야 건물도 짓고 철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광석이 있어야 철강을 만들죠. 근데 철광석을 또 열에 녹여야 되니까 석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프랑스, 독일에는 각기 다른 자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 로렌 지방이라는 데서는 철광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는 루르라는 지방에 여기는 석탄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바로 나폴레옹 시절에 프로이센 전쟁을 했는데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겨버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프랑스가 패배하게 되니까 이때 비스마르크 수상이 저기 있는 알사스 로렌 지방 우리 독일이 가져가야 되겠어. 독일한테 프랑스가 철광석의 풍부한 매장량이 있는 곳을 뺏기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 패전을 했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알사스 로렌 철광석이 있는 거 다시 우리 거야! 가져오게 됩니다. 프랑스에는 이 석탄 채굴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바로 이때 장 모네라는 경제 기획가와 슈만 외교부 장관은 그러지 말고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유럽이 같이 쓰자라는 설득을 해내게 됩니다. 이때 주변의 룩셈부르크와 주변 벨기에 6개 나라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2차 세계대전 뒤에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시키는 마샬 플랜을 하는데 이 프랑스의 계획을 지지하고 나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독일도 협상을 하는데 강도 높게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러자 프랑스 대표단들이 더 이상 협상 없어. 협상장을 떠나라고 하자 전후에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끈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우유나 한 잔 먹으면서 긴장을 풀고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 덕분에 협상은 이어지게 됐고 마침내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공동으로 유럽이 관리해 나가면서 그 지긋지긋하게 엄청난 사람이 죽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1950년에 제안한 이 석탄 철강 공동체는 유럽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유럽으로 나가는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석탄 철강 공동체 경제적인 번영과 평화를 만드는 빅딜이 있었다면 이것 한반도와 미중일로 사이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뭔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빅딜은 없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석유의 시대를 만들게 되면서 사우디와의 협약을 통해서 마침내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드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결정적인 협약을 해나갑니다. 1945년도 전쟁이 끝났습니다. 얄타회담을 했죠. 그래서 이때 얄타회담이 끝나고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주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근처의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라는 곳에서 바로 사우디의 이븐 사우드 국왕과 비밀 회담을 합니다. 어디서? 바로 미국 전함 USS 퀸시라는 전함 안에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 즉 산유국,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와 미국과의 전격적인 회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담의 내용이 뭐냐? 석유가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사우디 석유를 미국이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산유국들이 석유를 팔 때 달러로 결제를 하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우디는 왜 미국이 필요했을까요? 미국은 사우디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사우디가 이 중동에 있는 나라가 군사적 지원을 미국이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멘과 가까이 있었는데 예멘과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멘의 정치적 불안 상황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예멘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이란은 시아파죠. 그리고 사우디는 수니파이죠. 이 이란의 압박, 이 시아파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군사적인 안정성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 뒤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인 압박이 생기면 사우디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그리고 석유를 사들이고 이런 전략적인 관계를 미국과 사우디는 맺게 됩니다. 이후 이것은 마침내 페트로달러 체제로 나오게 됩니다. 1970년 닉슨 대통령은 근본이 이제 금하고 달러하고 연계됐던 걸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페트로달러 체제, 즉 석유를 거래할 때는 달러로 거래하고 이 달러를 미국의 채권, 미국의 금융자산,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래서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로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시스템을 차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이 석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까? 누가 이런 거대한 전략을 세웠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은 헤럴드 이크스라는 사람이 석유 자원 정책 담당인데 2차 세계대전에서 석유관리위원회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사우디나 중동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윌리엄 에디라는 사우디 대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군사 요원 출신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것과 산유, 에너지 문제를 같이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헤럴드 이커스라는 사람하고 윌리엄 에디라는 두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이 중동 지역의 석유를 얻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 사우디를 얻게 되는 세계 질서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빅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탄생하는 것이 미국과 사우디가 아람코라는 세계적인 합자 에너지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에는 전기의 시대가 오는데 더군다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탄소 배출이 적은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미국과 협력을 빅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볼 퀘스천이죠. 독일 통일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소 중에 하나 관세 동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략한 이후에 독일은 39개 공국과 나라와 분할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공국과 나라 그리고 도시국과 이 사이를 관세 동맹을 맺어가지고 관세의 장벽을 없애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이 장벽을 없다 보니까 경제활동, 경제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 독일은 하나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강해지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프로이센 중심의 관세 동맹의 기초에서 나중에 먼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두 번째는 프랑스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독일 통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러시아, 프랑스, 합스부르크 이 강대국의 틈 사이에 그 견제를 뚫고 독일이 통일되는 길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 관세 동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 남북한 FTA를 합시다 라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FTA가 뭔가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관세 동맹을 보았을 때 한미 FTA라고 하는 관세 간의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북 간이나 주변 국가의 어떤 협정을 하게 되면 보다 경제적인 번영과 우리는 하나라는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빗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사례를 통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납니다. 미국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방위비 13조! 엄청난 견적서를 우리한테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핵이 있는데 도대체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재협상을 하자.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둘 다 이런 거센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협상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여야가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도 방문하고 그리고 중국도 방문해서 우리가 영내의 평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이라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감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 빅딜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넘어서 넥스트 FTA를 준비해 나가는 빅딜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 기후위기 극복 시대를 확실하게 선두에 서서 바꿔나가는 것이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미래로 나가는 길이 열릴 것이고 수동적으로 당하게 되면 우리는
기술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 세계의 역사의 빅딜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가질 건가 작은 문제 제기를 던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에는 전기의 시대가 오는데 더군다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탄소 배출이 적은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미국과 협력을 빅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볼 퀘스천이죠.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생각은 바로 에너지 협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의 협력입니다. 20세기에는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기의 시대입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고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기술은 SMR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론 핵융합 발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SMR 기술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하는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SMR의 한국과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가장 질 좋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두 그룹에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에너지의 96%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의 학교라고 불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가스가 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유럽도 에너지 문제에 비상을 걸고 각 국가별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SMR 기술에서 안정성 문제, 경제성 문제, 사용 후에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폐로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일 간에 엄청난 가스를 씁니다. 앞으로 30년간은 가스를 쓰게 될 겁니다. 우리 도시가스를 다 쓰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모두 가스의 해외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1년에 각 나라는 대략 70조, 50조 원 정도씩 가스를 수입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시바 시계로 수상하고 상의해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소비로 해나가는 두 나라가 가스를 공동 구매를 하자. 어디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알래스카가 가스 생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가스를 한국과 일본이 안정적으로 산다고 이런 협약을 만들어내면 저는 에너지 문제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의 더 큰 생각은 알래스카에서 LNG선으로 해서 이쪽 오게 되면 바로 북한 앞바다를 지나게 되는데 그럼 여기가 평화의 바다가 되지 않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루트가 생기는 것이고 평화의 바다가 바로 동해 앞바다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한편으로는 평화의 바다를 만들 수 있는 전략. 더군다나 한미일의 이런 에너지 협력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끝나서 미국이 다시 극동 러시아에 석유 기업들이 투자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된다면 훨씬 더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도 같이 에너지를 협력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공동 구매하는 길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삼척에 LNG 기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동남아에 그 도시가스나 LNG 가스를 팔 수도 있겠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데이터는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십억 명이 매일매일 데이터를 생산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아시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어디다 둘 겁니까? 동남아시아 전기 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덥습니다. 이거는 차가워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 둘 수 있는데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한반도가 화강지대가 많은데 한반도의 전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 세계 인류의 자산인 데이터 센터를 두게 된다면 일부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한반도 정세가 위험한데 데이터 센터를 거기다 둘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자면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류의 자산인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두게 된다면 한국은 데이터 산업이 발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니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누가 인류의 자산에게 거기에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데이터 센터의 협력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이 손잡고 아리백 생산 단지를 함께 만드는 것도 좋은 협력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제 아리백의 주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한국은 전라도에 대규모 해상 풍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투자를 하고 그러면 노르웨이, 대만 정도의 풍력 속도는 나오지 않지만 전라남도도 해상 풍력이 좋은 바람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투자하고 아리백의 산업단지를 미국과 한국이 같이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아리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국과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한국은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오랜 창업을 같이 했던 피터 티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기료가 낮은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였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백을 같이 투자하고 아리백으로 이런 생산 산업단지를 같이 만드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다 한국 기업에 투자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 기업도 의미 있는 것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동남아에 갔다가 팔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미국과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협정 중에 또 하나는 저는 통신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통신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은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런 것부터 먼저 묻지 않습니까? 다 통신으로 움직이죠. 우리는 현재 국내 SK텔레콤, KT, LG텔레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제 정지궤도위성, 중궤도위성, 저궤도위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공급해서 드론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섬이 많은 인도네시아에 저궤도 위성을 깔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이 수만 개를 깔고 있고 아마존도 하고 있고 영국의 원웹도 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을 함께 협력하고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5G와 6G는 한국 기업과 결합하게 되면 저는 통신 부분에서의 협력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통신 부분의 협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디지털 AI 시대에 수많은 데이터가 움직이는 정보 고속도로를 함께 건설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저궤도 위성과 한국의 5G, 6G가 결합하는 통신 협정 같은 이런 것이 발전하게 되면 저는 또 한 번의 비약적인 한미 관계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디지털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한국과 미국의 빚들이 전략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기후위기는 4가지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식량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식량의 위기는 더 춥다. 이렇게 되면 식량 위기가 올해 보면은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00원 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배추를 심었는데 녹아요. 올해는 송이 구경하신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과일은 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쌀이 현재 기온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나달에 100알이 달린다면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40알밖에 달리지 않습니다.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류의 자산을 누가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 부족 문제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지구 전체에 있는 물들이 증발 속도 양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오게 되면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 부족과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와의 국경에 댐을 쌓다 보니까 중국하고 인도하고 분쟁이 생기고 메콩강 위에 댐을 놓으니까 또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바닷물을 끓여서 담수하는 것은 이제 너무 많은 비용이 생깁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의 기술과 인류의 지혜는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점점 더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점점 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에 살던 박쥐들이 점점 서식지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대지방에 있던 식물이나 미생물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동이 훨씬 더 다양해지게 되면 넓어지게 되면 결국은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요즘에 보면 태풍이 분다든지 어마어마한 해일이 온다든지 아니면 비가 폭풍처럼 쏟아진다든지 허리케인이 어마어마한 힘과 압력으로 들이닥친다든지 이런 빈번한 재난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협력을 하나를 했다면 또 한편으로는 식량위기, 물 부족, 빈번한 재난, 질병의 창궐 이것을 해결하는 나라가 인류를 구하는 것이고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과 가치를 구현하는 나라로서 존경받고 또 여기에는 새로운 기후 테크 기업 같은 수많은 좋은 기업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여기서 한국과 미국과 한국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코로나 때 보았던 모더나를 통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은 미국이지만 백신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 스루나 의약품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인류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그리고 인류는 AI 표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AI라는 게 인류가 이미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휴머노이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서서히 칩을 넣어서 인간의 뇌를 강화시키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만나면 이제 군사와 전쟁으로 동원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AI 로봇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인간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영화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I는 밥도 안 먹습니다. 클럽에 안 가도 됩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그런데 지능이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인간의 1000배, 인간의 10,000배쯤 될 겁니다. 그럼 이 기계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왜 놀고 밥도 먹어야 되고 왜 싸우고 왜 저러는 거지? 생산성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AI 표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기술은 미국,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훨씬 더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진화를 하면서 경쟁할 것입니다. AI 표준화 만드는 거 유엔 사무총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표준화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우리가 EU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습니까? 독일에 아닙니다. 브뤼셀에 있습니다. 어떤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협력할 수 있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은 AI 기술이 있어야 AI를 이해할 거 아닙니까? 다른 대륙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AI 기술이 거의 없거나 전기가 거의 없는 아프리카의 AI 본부를 만들긴 어렵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는 주로 아시아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의 AI를 표준화하는 본부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하나에만 약 6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데이터 센터도 한국에 두고 AI 표준화를 하게 된다면 저는 훨씬 더 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또 중국도 한국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가 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표준화 이것을 우리가 미국과 한국은 함께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져야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참모진에게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미국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연구해 봅시다. 발제하세요.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미국 하자는 대로 미국 하자는 대로 하면 안보가 됩니까? 미국 하자는 대로 하면 경제가 돌아갑니까? 우리의 전략이 뭡니까? 라고 시작했던 것이 한미 FTA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대국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면 세상은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와 기후 위기 극복 시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명 100세 인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바다로 공간은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30년간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지구 전체를 쓰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안보이자 외교이자 경제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 것만큼 알고 아는 것만큼 보게 돼 있습니다. 과감한 구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큰 나라와 더불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